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렸잖아요. 물론 가명이긴 합니다만은 피해자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가해자가 주목받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도 12월 달에 만취한 조두순이 아침에 8살 소녀를 끌고 가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성폭행을 하고 아주 잔혹행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하여 당시에 이제 징역형이 나오긴 했으나 그 기간이 형량이 너무 짧게 나와서 12년이 선고됐고요. 네. 이분이 이제 내년도 12월 13일에 이제 출소를 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났던 2008년 12월 11일 평소대로 등굣길에 올랐던 그 8살 어린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등굣길이 한창이던 아침 8시 20분. 9살 나영이의 비극은 학교 정문을 불과 100여 미터 남기고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50대 남자가 나영이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아저씨가 너 이 길에 다니니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가까이 접근을 하더니만은 입을 막고 단짝 안고 1층 건물 1층 현관을 들어간 거예요. 남자는 교회 건물 1층 화장실로 나영이를 끌고 간 뒤 성폭행했습니다. 7시간인가 뭐 8시간인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데서 그런 사고를 낸 범인이라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지, 인간이야. 아이가 이제 가해자를 이렇게 망치로 맞고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벌레들이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 이렇게 달게한 거, 인공장류 달게한 거 20년 해서 합의 60년의 그 징역을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한 재판 판결 내리는 걸로 했었고요. 아이가 거기에 특별히 또 벌레하고 함께 평생을 이 감옥 속에서 벌레와 함께 살아야 되고 밥에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피해자에게 성폭행범 용의자 사진을 몇 개 보여줬고 거기서 피해자가 용의자의 얼굴을 직접 지목을 했고요. 지목된 용의자인 조두순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또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돼서 조두순은 체포돼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는 형량이 너무 작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교수님. 네, 형량이 너무 작죠. 이게 이제 비난 가능성이나 뭐 일반인들의 이제 어떤 가치 기준에 보면 12년이라는 거는 애가 이제 제대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이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책임을 다 진 거 맞냐. 뭐 형사처벌의 제일 큰 목적은 응보인데요. 이게 응보주의적으로 뭔가 이제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그 충분한 복수에 해당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당시에 이게 이제 아동 강간 살해 사건들이 몇 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량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에 아이가 목숨을 잃지 않아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전에 비해서 무기징역까지를 내릴 수 있는 형량을 놓고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그날도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온 동네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지금 어린애를 발견을 해가지고 성폭행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심신미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술을 먹고 그래도 휘청휘청하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니까 상실 상태는 아니고 미약이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무기징역까지 범위 중에서 좀 줄여서 12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조두순의 경우는 더 용서가 안 되는 게 네. 불례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진짜요? 돌아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뻔뻔한 거죠. 그러게요. 네. 자, 그런데 또 더 말이 안 되는 일은요.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살인의 경우 2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을 안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12년을 선고했으면 현행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약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사실 범인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있었다. 그러나 조두순은 최종 선고가 확정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조두순이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강변했으며 따라서 참회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1952년생인데 나이는 만 67세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983년 당시 조두순이 31세였는데요. 이때 19세인 여성을 구타하고 여관에서 성폭행을 해서 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요.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60세 노인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는데 당시 43세였던 조두순은 50 시절 삼천 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아 홧김에 주먹이 나갔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외에도요, 잦은 폭력 전과 등으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과 14범으로 7년 4개월의 수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정도면 조두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이제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이제 전과 14범, 예. 예컨대 지금 14번의 전과 안에서도 징역을 갔던 이제 전과가 이제 2번 이상, 3번 이상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외에도 지금 뭐 성폭력에다가 상해치사까지, 인명피해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고 사실은 이제 다행히도 피해 아동이 목숨을 건졌으니 망정이지 이것도 얼마든지 살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아이를 그냥 방치한 채로 결국은 도주한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도 이제 판결 전 조사 단계에서 다 평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류에 속한다. 예컨대 사이코패스 평가 도구에서 이제 몇 점인가요? 그 기준이 25점인데 지금 네. 조두순은 29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위험성을 지닌다 이런 문제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일반 연쇄 성범죄자들의 평균 점수는 14.5점이라고 하네요. 네. 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강호수는 26점 네. 또는 27점. 그러니까 오히려 조두순보다 더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25점을 넘는 이제 이 중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범죄자 집단에서 상위 거의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은 뭐 현저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보통 아동 성폭행범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조두순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 보죠?
네, 과거에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해서 3년형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동 이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아주 잔혹하게 한 건데요. 아동 성범죄자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연구물들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하나는 아주 소아 성애가 심해가지고 피해자로 아동이 아니면 안 되는 타입들이 존재한대요. 네. 그런데 조두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시절에 20대, 30대에는 또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인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타입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그레스트한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퇴행성 이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성적인 이제 폭행을 가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내년도에 출소를 해도 이 위험성이 과연 완전히 증발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조두순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형사과장은 조두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이제 압수한 옷가지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오는 등 증거가 굉장히 명백한데도 조두순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느냐고 물으면 기억이 절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뻔뻔하고 굉장히 흉악한 놈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예. 그 조두순 집안의 이불 밑에 흉기 2자루가 발견이 됐대요. 아, 실제로? 네, 근데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나는 이걸 이렇게 이불 안에 넣어두고 잠을 자야 편하게 잠을 잔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했을 정도라는 거죠. 야. 그런데도 희한한 건 이 가족들의 증언은 좀 달라요. 특히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자,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요, 그의 부인은요, 남편은 죄가 없다라면서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뻔뻔한 것은 조두순 본인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면서 300장이나 1심 전까지 탄원서를 스스로 적어서 냈다고 해요.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인의 탄원서에는 조두순이 평소에 집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이 모든 것을 다 20년 동안 해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부인이 생계를 책임졌고 조두순은 이렇게 집안의 모든 일, 집안일을 다 해왔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 가령 뭐 부인이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을 맞춰서 뭐 목욕물을 받아놨다. 뭐 이렇게 다정을 했다. 그리고 부인이 화가 났을 때는 한 번도 나에게 조두순이 화를 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지 참 믿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요. 교수님, 이게 참 조두순이 이중인격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두순의 부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저희는 좀 헷갈려요. 네, 헷갈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꼭 조두순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위한 탄원서나 또는 반성문의 신뢰성을 얼만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이제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정보들을 다 재판부에다가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탄원서의 내용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폭력 전과가 10번이 넘는 사람인데 그중에 성폭력 전과나 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손으로 때려가지고 사망을 시킨 상해치사 혐의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과연 더군다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집에서는 천사고 밖에 나가서만 그렇게 폭행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사실은 그러기가 매우 어렵죠. 사람이라는 게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서 안에서 폭력적이면 밖에서도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뭐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개연성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20년 동안 너무나 다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다정할 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 포악한 면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인 건 뭐냐면 집안에서 가정폭력 가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자기 남편이 재판을 받으면 대부분
탄원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것이 너무 뻔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에게 다시 또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탄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조두순도 지금 출소를 하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아내도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 아내가 과연 남편이 나쁜 점을 그대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아내분도 상당히 앞으로의 안녕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조두순이 얼마 전 출소한 깜빵 동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네. 아직 인정을 안 하네요. 이것도 다분히 뭔가 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닌가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죠. 네,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출소를 해서 자기가 살던 연고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이웃들이 그러면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죠. 전부 이제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염려돼요. 지금 이제 그 교도소에서 있던 동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전 국민들에게 내가 좀 나아졌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나갔을 때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에서 이제 그렇게 굳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이제 교정 직원의 이야기가 재범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야,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상당 부분 더군다나 태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일종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거. 네. 잔정을 모르는 그의 이런 일관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사건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사건 전문 리포터 김태민 리포터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08년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조두순, 바로 그 범행 현장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인들은 아직도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들이 많이 걱정하죠.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이 지역에 살게 되면 이제 그럴까봐 이제 걱정들 하는데. 이 주변에는 이미 좀 이렇게 알려지거나 뭐 공지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공지는 이제 저는 집이 여기 아니고 가게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지 같은 건 아직 받은 건 없어요. 이곳은 조두순의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주소지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범행 현장까지는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에 만약 이 거주지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10년 전에 이게 조두순 사건 있었잖아요. 조두순 사건 아시죠? 네? 조두순 사건이라고 옛날에 초등학생 성폭행한 거 10년 전에. 예. 거기가 여기 초등학교 여기 마을이잖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모르셨구나. 그거밖에 안 돼요. 조두순이 여기 살았어요, 이 동네에. 아, 그래요? 네. 언제 저기 출소해요? 내년. 아,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얼굴을. 그래요. 많이 바뀌었나 봐요. 우리 주민이었죠. 아, 그래요? 누가요? 조두순이가. 조두순은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사람이 괜찮았어요. 술 먹으면. 나는 술 먹은 줄 알았어요. 진짜 얼굴 그런 사람이 몰랐지. 자식 마누라가 있는데 안 오고 있냐고요. 자기네도 또 어른으로 옮길지 모르지. 마음적으로 하죠. 여기 근처에 아무래도 안 왔으면 하죠, 그걸. 또 혹시나 이래 돼서 나오면은 또. 아니, 솔직히 당하는 사람이 뭐 잘못해서 당해요. 갑자기 당하는데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도 출소한다 무서운데 이 동네 돌아올까봐. 애들 있는 엄마들, 어린애들 있는 엄마들. 예민하죠. 무섭긴 무섭지.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해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당시의 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피의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사실 주변 주민들보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가장 무섭고 두렵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주민들도 그렇고 뭐 가족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 텐데 신상이 제대로 공개가 되는지 궁금해요. 1년 후에. 네, 뭐 신상 공개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신상 공개 제도에는 키와 몸무게, 주소지 그리고 얼굴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알림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열람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올라와 있는 정보를 만약에 캡처에다가 어디 유포시키거나 이러면 그것도 범죄가 되긴 합니다. 과태료 5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혼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요? 네, 그렇게. 어차피 공개하기로 했으면 그 주민들이 다 알도록 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있어가지고 일단은 출소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알림 이 사이트에만 정보를 제공을 한다 하는 걸 아주 한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이제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특별법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라서 전체에게 다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어느 지역에 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들어가서.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이웃인 승현 씨에게 얘기를 해준다. 이것도 안 되나요? 구두로 진술하는 것까지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만일 승현 씨에게 캡처해다가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출소한 뒤 5년까지만 공개를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공개 사이트, 신상 공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신상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나오신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코 아시기가 어렵고요. 다만 네. 저 지역에서 자녀가 아직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는 갈 겁니다. 집에. 맞아요. 우편 예. 고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정도는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전자발찌는 일단은 이제 7년 동안 발목에다 부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금년도부터 일체형 전자발찌가 개발돼서 이제 배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은 지리적인 정보가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제 준수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연관된 지역을 만약에 이 사람이 허락받지 않고 침범하는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택이신가요? 예. 아니요.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예. 불려가지고. 그거 진동이 오는 이유는 아시죠? 저기 장치 간에 부착 장치하고 저기 휴대 장치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끔 되면 저기 진동이 가게끔 돼 있거든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뭐 놀이터나 뭐 이런 곳일 텐데 뭐 네. 학원가나 뭐 이제 학교 같은 그런 지역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가까지는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와 학원가에만 아이들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뭐 집으로 오다 보면 귀갓길이 좀 긴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보호받는 지역 이외의 지역도 이제 경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1대1 보호관찰을 이제 도입하도록 그렇게 법률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조두순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감독법에 1대1 보호관찰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대1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지금 이 그 사람 대상자를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재범 가능성이 전혀 소각이 안 됐다.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7년이 지나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7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용 기간이.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예.
국민청원 이런 거 다 소용없겠네요. 네, 소용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의 댓글이 다 그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만 한다던 우리 피해자는 다행히 지난 2010년에 큰 수술을 받아서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 가까이 됐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정신적인 충격이겠죠. 이제 조두순이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조두순 사건, 우리 사회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